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 시한을 다음 달로 못 바꾸면서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또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한 국민의힘은 야당에 보장된 거부권도 없애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례 사흘째를 맞은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에는 오늘도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동안 가족장으로 진행되는 이 회장의 발의는 내일 오전이고 장지는 용인 에버랜드 내 선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올해 들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던 우리 경제가 3분기에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했습니다.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9%로 집계로 했는데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반등을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8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확진자가 30명 넘게 줄었지만 요양병원이나 장애인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확산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롯데 택배 기사 노조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수수료 인상과 분류 작업 전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체 택배 기사 10,000명 가운데 250여 명만 파업에 참여해 현장 혼선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10월 27일 화요일 뉴스앤 이슈, 오늘은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8명으로 하루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임이나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확산 가능성은 여전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자, 매일 그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나들고 있는데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죠. 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8명입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26,043명이 됐습니다. 전날 119명보다 31명 줄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두 자릿수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72명, 해외 유입이 16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수도권이 대부분인데요. 경기가 27명, 서울 24명, 인천 2명으로 수도권에서만 53명이 추가됐습니다. 비수도권은 강원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과 경남이 각각 5명, 전남 2명, 충북에서 1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9개 시도에서는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16명 가운데 5명은 검역 단계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는 3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460명으로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명 줄어 52명이고 완치돼 격리 해제된 사람은 76명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있었던 중대본 회의에서는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당부가 다시 나왔다고요? 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전문가의 판단을 믿고 독감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1차장도 오늘 예방접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과도한 공포나 잘못된 정보는 코로나19 방역에서도 그랬듯이 오히려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확산을 잘 억제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이나 장애인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이후 대중교통 이용량과 카드 매출 등이 증가하고 일상적인 이동과 활동이 회복되고 있다며 자칫 위험이 사라진 것으로 잘못 인식해 방심한다면 다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대본은 오늘 문화와 체육, 관광시설에 대한 방역과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점검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여주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흘 만에 누적 확진자가 3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확진된 직원의 딸도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가족 사이 연쇄 감염까지 확인됐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경기도 여주시 라파엘의 집에 나와 있습니다. 예, 중증 장애인 시설인데요. 여기 관련 확진자가 지금 30명을 넘어선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라파엘의 집 관련 확진자는 모두 32명입니다. 시설 입소자 20명과 직원 8명 등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는 생활재활 교사도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앞서 확진된 직원의 딸까지 양성 판정을 받아 가족 사이 감염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중증 장애인 시설인 이곳에는 입소자 120여 명과 직원 80여 명 등 모두 200여 명이 머물렀는데요. 지금 건물 안에는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 일부가 격리돼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하지마비 장애인이 많은 팀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약계층이 많은 시설이라 이곳은 그동안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됐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지난주부터 외부 강사나 서울시 직원이 방문했습니다.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외부 강사 한 명도 확진된 만큼 출입이 자유로운 직원이나 방문자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일단 보건당국은 입소자와 직원, 방문자 등 모두 23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했고 지금까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음성 판정 뒤 확진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이번 주말에 재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병원 그리고 고령자가 많은 요양시설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양원이나 재활병원 같은 데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 지역의 취약시설에서 감염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경기도 남양주시 행복회 요양원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모두 59명입니다. 지난 20일 행복회 요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요양원에서도 10명이 추가된 겁니다. 또 군포시 남천병원과 안양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도 4명이 늘어 모두 44명이 됐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SRC 재활병원의 경우 지난 16일 이후 매일 확진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환자와 보호자 등 13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령자나 기저질환자가 많은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감염 경로를 보면 667명 가운데 221명,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은 병원이나 요양시설과 같은 취약시설 관련 환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취약시설에서 방역관리자가 지정되지 않거나 병실안 환자 밀집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당국은 요양병원뿐 아니라 정신병원, 재활병원 등에 대해서도 종사자 교육과 점검을 강화해 감염관리 역량을 높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여주시 라파엘의 집에서 YTN 손유정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삼성 서울병원에는 장례 사흘째인 오늘도 각계 주요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의는 내일 오전 진행될 예정인데요. 현장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네, 삼성 서울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장례 사흘째입니다. 오전부터 많은 조문객들이 빈소를 찾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부터 빈소에 조문객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재계 인사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 넘어서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 회장은 고인은 위대한 기업가셨고 제게 어르신이 오래 계셔서 가르침을 주시면 좋은데 참으로 많이 안타깝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구자열 LS그룹 회장도 구자용 LS 네트워크스 대표 등 형제들과 빈소를 찾았습니다. 주한 독일 대사와 주한 헝가리 스페인 대사 등 외교 사절들의 조문 행렬도 계속됐습니다. 어젯밤에는 길게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조문 행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와 조성우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인사들도 저녁 늦게 빈소를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정치권에선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조문 왔습니다. 삼성 임직원들이 이용하는 사내 온라인 추모관에서도 임직원들의 애도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회장 발인이 내일이죠? 네, 맞습니다. 발인은 내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연결식도 내일 아침에 있을 예정인데요. 삼성 측은 가족장으로 치르는 만큼 연결식도 장례식장 내에서 비공개로 치를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장지 등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장지는 용인 에버랜드 내 삼성 선영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입관식도 원불교식으로 진행됐는데요. 가족장과는 별도로 원불교 신자였던 이 회장을 예우하기 위해 원불교도 이번 달 말에 장례를 원불교 교단장으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야당목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공식 제출하면서 추천위원회가 꾸려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곧장 다음 달 초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으로 못 박으면서 기한을 넘기면 야당의 추천 권한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야당의 합법적 거부권을 보장하겠다더니 이제는 추천위 활동을 간섭하려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자, 국민의힘이 일단 추천위원을 내긴 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압박을 또 강화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공식 제출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곧 가동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회 보장된 의결 거부권을 두고 2차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의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 예비후보 확정이 가능한 구조인 만큼 민주당은 2명목 추천위원을 가진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추천을 무기한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 시한을 다음 달 초로 못 박으면서 이때까지 의결이 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보장된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안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의결 기준을 완화해 야당의 동의 없이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의결 기준을 7명 가운데 5명으로 바꿔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처장 예비후보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추천위원회의 의결 시한을 최대 50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냈는데요. 법을 바꿔서라도 국민의힘의 공수처 발목 잡기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네, 국민의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 규탄 행사까지 예고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한마디로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에 있어서 사사건건 감나라 배나라 한다는 겁니다. 야당의 합법적 거부권이 보장된다며 야당목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내라고 할 땐 언제고 추천위원을 내자마자 마음대로 야당 거부권도 없애려고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민주당이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의 정치적 편향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자격 시비를 부각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측 공천심사까지 할 작정인 거냐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에 한 발 협조한 만큼 이제 민주당이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김성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민주당이 공수처를 빌미 삼아 정권 비위 사건을 감추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저녁 국회에서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규탄 대회까지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사 간 몸싸움을 벌여서 수사와 감찰을 받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차장검사에게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인 특가법상 독직 폭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네, 아침에 속보로 전해진 내용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으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채널A 사건을 이끌었는데요. 지난 7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채널A 사건 유착 대상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검사장은 곧바로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 폭행이라며 서울고검에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독직 폭행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물리적인 방해로 정진웅 차장검사도 병원 진료를 받았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물리적 방해는 있었지만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감찰 요청을 접수한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감찰과 수사를 병행해 왔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진행 과정에서 몸싸움 현장을 목격한 검사의 진술과 자료 분석, 그리고 감찰 진행 상황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감찰 착수 이후 2달 가까이 소환을 미루다가 지난달 추석 연휴 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고검은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 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는 만큼 앞으로 대검찰청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지침 완화로 초등학교 1학년은 지금 매일 등교를 시작한 상황인데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확진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청은 오늘 서울교대 부설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은 부모 가운데 한 명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상태로 어제 검사를 받았고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해당 학교의 전교생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지난 19일부터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매일 등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코로나19 확진이 발생했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2분기 연속 역성장했던 한국 경제가 3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수출 회복과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서 3분기에 1.9% 성장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하면서 전분기 대비 1.9%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1분기 마이너스 1.3%, 2분기 마이너스 3.2%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데서 2% 가까이 반등한 것입니다. 지난 2010년 1분기 2%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3분기 성장률이 1.9%로 반등한 데는 수출이 자동차,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15.6%나 증가한 데 힘입었습니다. 1963년 4분기 마이너스 24%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2분기 마이너스 16.6%의 충격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물론 1분기와 2분기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기저효과와 경기 부양 정책 효과도 3분기 반등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민간 소비는 의류 등 준내구재의 부진으로 0.1% 감소하며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분기 GDP 반등으로 우리 경제가 정상화를 위한 회복 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상당폭 반등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 궤도에 진입하였다는 점에서 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은은 지난 8월 올해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1.3%로 전망했는데 이를 달성하려면 3분기와 4분기 각각 1%대 중반의 성장에 성공해야 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롯데 택배기사 노조가 수수료 인상과 분류 작업 전면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롯데택배 측은 일단 일부 요구안을 수용하고 소비자 배송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 북한 물류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롯데택배 총파업이 시작됐는데 현장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10시부터 전국택배연대노조 롯데택배 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올해 과로사로 숨진 택배 기사들을 추모한 뒤 기사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현 실태와 회사들의 대처에 대한 비판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비노조원의 행동 참여를 촉구하는 행진을 벌였는데요. 지금은 파업을 위한 캠프를 만들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파업에 돌입한 가장 큰 이유는 회사가 택배 개수별 수수료는 낮추면서 물량을 늘려 과도한 업무를 시키고 있다는 건데요. 노조 측은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택배 기사들에게 택배 한 개당 968원 주던 배송 수수료를 3년 동안 150원 가까이 단계적으로 삭감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배송 물량은 늘어나서 새벽 4시, 5시까지 배송을 해야 하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택배사에 비해 분류 작업과 업무 환경은 낙후되어 있는데 택배 물량을 싣고 내리는 상하차 비용까지 택배사 중 유일하게 기사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각 대리점과 수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본사의 권한이라는 대답과 함께 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총파업을 통해 롯데택배 본사가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게 됐다는 겁니다.
노조는 내일 오후 지역에서 올라온 50여 명의 롯데 택배 기사와 합류해 이곳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일 계획입니다. 네. 자, 우려되는 건 택배 혼선인데요. 지금 파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일단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려했던 것만큼의 큰 혼선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 롯데택배 기사는 만여 명 정도인데 이번 파업에 참여한 건 민주노총 소속 롯데택배 노조원 250명 정도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전체 기사 5,000명 가운데 100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합니다. 파업에 참여한 기사들은 비노조 기사들을 상대로 함께 행동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인데요. 일단 사측과 1차 교섭 이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파업을 위한 적법 절차가 필요한 만큼 파업 규모 자체가 쉽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회사 측은 전체 기사의 2.5%가 파업에 참여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 인원 조정 등을 통해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선 상하차 비용 부담 등 문제는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수료 삭감은 애초에 없었다며 물량이 부족한 대리점에 지급된 지원금이 물량 정상화로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요구안은 수용됐지만 핵심 요구 사안인 수수료와 지원금을 두고는 사측과 노조가 한동안 대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복합물류단지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왜곡된 고용 환경에 대한 연속 보도 시간입니다. 지난해에만 6조 원 규모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한 택배 산업. 화려한 이면에는 어두운 그늘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윤 추구만 앞세운 택배사뿐 아니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채 법령 정비에도 뒷짐을 진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또한 공범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2명이 과로로 숨지면서 살인적 노동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2016년. 2017년 4명, 2018년 3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우체국 집배원 12명이 숨졌고 올해에도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이 잇따랐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택배업체들은 택배 노동자는 소속 직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라 본사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발을 뺐습니다. 심야 근무와 불규칙한 근무 시간, 모호한 고용구조, 아직 어느 것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원청의 택배 일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대리점 소속 기사이기는 한데 이게 신분이 개인 사업자 신분이다 보니까 일은 일대로 하는데 그 어떤 소속에 대한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2017년 당시 국토교통부는 택배 분류 작업과 배송 작업을 분리하고 산재보험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지금 요구하는 해법이 3년 전에 이미 나왔던 건데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노조와 회사, 정부가 머리를 맞댄 협상이 지난해 3월 최종 결렬됐기 때문인데 그러고 나서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손을 놨습니다. 이런 내용은 TF에서 논의가 따로 안 됐던 건가요?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되네요. 행정적으로 어떤 시도를 하신 게 있었는지. 행정적으로 시도할 게 뭐가 있어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을 지금껏 내버려둔 고용노동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사실상 본사에 소속된 직원이라는 점을 인정해 하위 법령에 포함했다면 기사 대부분 산재 가입이 됐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할 업계 반발에 고용부가 눈치 보기 하느라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 관련해서는 저희 헌법 소원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 또한 택배 참사의 공범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은 그냥 시장에 놔둔 상태가 돼서 계속 돌아가시고 있는 거라고 봐요. 관련 부처가 행정감독기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업무 범위와 복지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택배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택배 노동자가 업체 소속 직원이라는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분류 작업은 저는 법안보다는 결국 노사 간의 협상이 돼야 되는 건데 현재는 이 사측이 이 노동자들을 자기 노동자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 택배 기사들은 원청업체인 그 택배사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 되거든요. 수수료부터 시작을 해서. 회사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고 트럭을 몰면서도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택배 노동자들. 지금이라도 법을 정비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관한다는 정부와 업계를 향한 비난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는 차량을 한 용감한 시민이 추격했는데 알고 보니 만취 운전자가 모는 차량이었습니다. 이 4km에 걸친 추적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화면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깊은 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의 한 거리.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차를 몰고 뒤쫓아갑니다. 오락가락 차선을 넘나들며 달리는 승용차. 추격하는 차량이 전조등을 번쩍이며 경고 신호를 보내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와 마주치자 속도를 높여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어 고속화도로인 자유로로 진입합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약 4km에 걸친 추격전은 경찰차 2대가 앞뒤를 막아서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25%,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03시 29분에 우리가 서류에는 나와 있고요. 취소 주세요. 취소 주십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을왕리 음주 사망 사고를 계기로 경찰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느슨해졌던 단속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었습니다. 한 시민의 용기 있는 추격 끝에 검거된 음주운전자는 한층 벌칙이 강화된 제2윤창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 인근 고속화도로에서 차량 9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교통이 통제되면서 1시간가량 극심한 출근길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서 몰래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단순히 동영상을 찍는 데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SNS에 게시한 데다 해당 영상이 유포돼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이와 별개로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음 달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 최종 후보 2명에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도 이름을 올렸죠. 그런데 이 당선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건데요. 물밑 경쟁은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EU 회원국들이 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서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요 웨알라 후보를 지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회의에서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로 선호 후보를 합의하는 데 실패했지만 이후 저녁 회의에서는 오콘조요 웨알라 후보를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헝가리아와 라트비아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지했지만 결국 다수 결과를 따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EU 회원국이 오콘조요 웨알라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전통 우방인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U는 이번 결정을 오늘까지 WTO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서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대신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WTO에 제소하는 상황에서 유명희 본부장이 당선되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은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은 유 본부장 지지가 확실시됩니다. WTO는 다음 달 7일까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차기 사무총장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법정 다툼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랜드가 카지노 운영으로 내는 폐광기금의 계산법을 놓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인데요.
이 재판 결과에 따라 1,000억 원이 넘는 돈의 향방이 갈리게 됐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유일 내국인 카지노 기업 강원랜드는 폐광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버는 돈의 4분의 1을 폐광 지역 개발 기금으로 내놓습니다. 특별법에는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의 25%로 액수를 명시했습니다. 적게는 1,200억 원, 많게는 매년 1,6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기금 액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산 방식 때문입니다. 돈을 내는 강원랜드는 강원도에 주는 폐광 기금을 비용으로 넣은 뒤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매년 고정적으로 기금을 내고 있으니 기업 회계상 비용이라는 건데 돈을 받는 강원도는 이 경우 법에 규정된 25%에 모자란다고 주장합니다. 더 내라, 더는 못 준다. 긴 논란이 이어지다 결국 소송이 붙었습니다. 아니, 소송을 하는 건 싸우고자 하는 소송이 아니고 이제 어떤 부가 방식이 맞느냐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는. 처음 열린 재판에서 양측 모두 대형 로펌을 법률 대리인으로 지정해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 주장에 일리가 있는 만큼 선례와 판례를 풍부하게 제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강원도가 승소하면 강원랜드는 최근 5년간 기금 2,200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반대일 경우 강원도는 이미 받은 1,000억 원을 강원랜드에 돌려줘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 후 카지노 영업을 중단한 강원랜드는 올해 사상 처음 적자가 예고된 상황. 당장 내년도 폐광기금은 한 푼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강원도와 강원 지역 최대 공기업은 수천억 원대 기금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21대 첫 국정감사 어제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사라지고 여야 정쟁만 남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을 겨냥해서 전방위로 검찰을 압박하면서 조목조목 역공에 나섰습니다. 주요 발언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비전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그걸 전달하시는 성품은 아니십니다. 저도 부활하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신입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것도 기억 안 나십니까? 저는 이 장관님이 시비하지 마시고 그냥 쭉 아니 하시죠. 그래 네. 장관님이 무슨 술이 소설가입니까? 제가 장관이 되면요 이 세상 시끄럽게 안 하고 검찰하고 이렇게 충돌 안 하고 잘 설득하고 또 야당과도 또 소통 잘 해가고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장관 되면 네. 전임 장관님 잘 모실게요 선배님. 네, 많이 주세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에게 쓰는 편지 잘 들어봐. 네, 자 21대 국회 첫 국감 어제 사실상 마지막 국감이었는데요. 배종호 교수님 네. 보시고 어떤 게 제일 머리에 남으셨습니까? 뭐 남는 거는 뭐 앵커께서 예. 동의하시겠지만 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면 충돌밖에 남는 게 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감하면은 국정 전반에 걸쳐서 좀 감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번 국감은 코로나19 시대에 벌어진 21대 국회 첫 국정 감사 아닙니까? 그럼 뭔가 방역이라든지 경제 대책이라든지 또 특히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반도 외교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미국의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그럼 이제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서로 싸움만 하니까 정쟁 감사
아니냐 또는 뭐 맹탕 감사 아니냐. 예. 그래서 상시 감사로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국회의원들이 좀 이번에 한번 스스로 성찰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를 남겼다고 봅니다. 예. 특히 법사위 국감 지금 조 단위의 피해가 발생한 금융 사기 사건을 다루는데요.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부안이 아니냐, 뭐 이런 네. 발언들만 많이 남는다. 이런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 전반적인 평가는 배종우 교수님이 잘 하셨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법사위 국감에서 두드러진 두 분이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인데 많은 분들이 그럼 누가 이기느냐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승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사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국정의 운영을 책임을 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날선 충돌을 보이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비정상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것이 결과가 결국 국민에 대한 피해로 나타날 것이고요. 또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소위 말하는 진영의 논리하고 상당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더 격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법사위 국감에서 두 가지 가치가 저는 충돌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 지금 위임 검찰권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그러니까 행사에 대한 선출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사실 옳은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아마 이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수사 지휘권을 아마 민주적 통제라는 식의 그런 논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뭐 지금 민주국가에 있어서 선출 권력이 이제 검찰권에 대해서 상당한 그러니까 지금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자체가 2번 또는 3번이라고 하는데 그 수사지휘권 발동이 정당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문이 따르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해명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이 가치가 검찰의 중립이거든요. 사실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국감에서 이야기했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마 두 사람의 관계가 이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관계는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식의 절대적 상명하복의 관계가 되면 이 지금 검찰청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예. 그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총장의 이 지금 부하라는 발언 자체는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법률가라고 한다면 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지금 위법하고 부당하면 법적으로 다투든지 쟁송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국감이라는 무대에서 상당한 정치적 발언을 통해서 항변하는 듯한 모습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본인은 뭐 지금 법적으로 다투거나 쟁송을 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더 큰 피해가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법률가답게 법적으로 다투든지 쟁송으로 다투라는 겁니다. 오히려 쟁송으로 다툴 일이지 이게 국감장에서 이렇게 할 얘기는 그렇죠.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어쨌든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 위계 질서가 더 우선하느냐, 수사 독립성이 우선하느냐 이 공방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비상식적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고요. 추미애 장관은 어제 적법하고 긴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수사지휘권과 별도로 지금 법무부하고 대검 합동감찰도 지금 지시가 내려진 상황인데 추미애 장관 어제 윤석열 총장 그리고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전방위 감찰을 시사했습니다. 먼저 이미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죠. 검사 접대 의혹.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로 촉발이 됐었는데 법무부는 자체 감찰을 통해서 일부는 사실로 확인이 됐다면서 한 발 더 나아간 발언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면 4월에 말하자면 특정 검사들이 남부지검에서는 검사들이 거기 가서 같이 향유한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4월 이후에 이 검사들이 배제됐습니까? 수사에서 그거 알고 있습니까? 계속 수사를 하다가 그 후에 이제 제가 1년 보직 받은 지 1년 기준으로 전보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는 금융위 파견을 나갔었습니다. 해당 검사는. 언제 나갔습니까? 8월 인사에 8월에 올해 8월에 나갔습니까? 네, 그 전까지는 그걸 알고도 계속 거기서 수사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피의자 김봉현과 팀장으로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죠? 상당히 부적절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예. 자, 술 접대를 받은 검사가 라임 사건으로 수사팀장으로 투입돼서
김봉현 전 회장이 복도에서 마주쳐서 깜짝 놀랐다. 이런 진술이 있었고요. 이 진술을 바탕으로 감찰을 했는데 일부 사실로 확인이 됐다는 게 지금 추미애 장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감찰 결과에서 사실로 확인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리 논쟁이 하나 있고요. 예. 수사 지휘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리고 수사 지휘권이 정당한가라는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법리 논쟁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미 검찰청법에 수사 지휘권은 법무장관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수용을 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이게 불법하다 또 이게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안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쟁점이 과연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있는가라는 문제인데 이 근거 중에 하나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담당 검사 향응 비리 문제예요. 그런데 이 담당 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명만 검명을 안 했지 특정을 했다고 봐야 돼요. 예. 수사팀장이었고 그리고 8월에 인사를 금융위원회를 했고 예. 그럼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누군지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추정하면은 이제 다 취재를 하면은 이게 나올 거고요. 예.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개인의 그러면 비리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검찰 문화에서 파생된 문제인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비리를 본인 말처럼 정말로 몰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들어갈 경우에 그리고 이제 감찰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올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뭔가 책임 문제가 나오면은 앞으로 또 징계 문제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담당 자들은 나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찰 결과 구체적으로 밝혀진다면은 상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큰 타격이 될 수가 있고 예. 그러나 거꾸로 이제 수사까지 갔지만은 아무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라고 나올 경우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 오히려 추미애 법무장관이 코너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둘 중 전망해 한 분은 봅니다.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윤 총장이 이 검사 비위 의혹을 미리 알았느냐 몰랐느냐 네. 이 공방이 있는 거고 지금 추미애 장관은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제 지금 신동근 의원과의 문답에서 들어보셨지만 네. 해당 검사의 인사 발령 시기, 현재 근무처, 전 근무처 이거를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특정이 된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예. 감찰 진행 중인 사건이고 당사자들은 부인하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적절성 여부 논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추미애 장관이 국감장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향을 받은 검사의 신분을 사실상 특정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추미애 장관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 객관적이고 완벽하게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아직까지 그런 정언이나 증거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예. 일단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추미애 장관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발언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는 거죠. 왜 그런 식의 제가 지금 추미애 장관의 그 근거와 자신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퀘스천 마크를 붙이느냐 하면요. 당장 지금 이 김봉현 씨하고 향 검사하고 자리를 만들어줬다는 변호사가 있어요. 예. 그 변호사가 절대 아니라고 지금 강력하게 부임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 김봉현 씨한테 그 검사의 이 그 인적 사항에 대해서 특징한 부분은 이런 사람이 라임 수사를 맡는다더라. 이 사람이 아주 강골 검사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김봉현 씨가 검찰에 구속되고 난 뒤에 접견했을 때 이야기를 했다. 그걸 아마 갖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해당 검사도 지금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강력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봉현 씨하고 그러면 지금 검사하고 해당 검사하고 대지신문도 한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지금 향을 받았다는 장소에 가서 조사 같은 걸 해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김봉현 씨가 보도에 의하면 언제 접대를 했는지 특정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네, 때문에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이런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확정은 된 건 아니죠. 그렇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지금 감찰팀에서도 현장에 조사를 하기 힘들다고 예를 들면 뭐 CCTV를 본다든지 그런 게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제3자에 대한 진술을 듣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3자라고 하면 아마 그 자리에 배석했던 또 이 김봉현 씨의 관계자 내지는 뭐 종업원들 이런 사람들일 건데 이분들의 정언이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 아직까지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거 외에 뭔가 진짜 명백한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닐까. 플러스 알파가. 예,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예. 드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앞서 그 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실 자체가 만약에 지금 그 감찰 결과에 따라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무위로 돌아갈 경우에는 단순하게 지금 이 그 수사 지휘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그 추미애 장관의 더 나아가서는 이 지금 현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미칠 수밖에 없다. 검찰 개혁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검찰 장악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법무부 또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여지 발언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백한 근거 이를 입증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감찰 관련해서 어제 추미애 장관이 두 가지를 더 언급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옵티머스에 대한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되는 과정에 윤 총장이 관련돼 있는지, 또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이 있었는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지금 추가 감찰을 언급을 했는데 관련 발언들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근데 이런 허접한, 허술한 무혐의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 네. 이 사건에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보고받은 적 없다.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거는 사건 자체가 부장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게 윤석열식 수사입니다. 총장님이 관심 두는 사건은 무한대의 수사. 아니요. 총장 잠깐 들어보세요. 총장님이 관심 없는 사건은 6개월간 전광석과 같이 보고도 안 받고 관심의 문제가 아니고 들어보세요. 전결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보십시오.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납입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였다면 아마 그 후에 있었던 남부지검의 횡령 기소처럼 충분히 그 단계에서 그 혐의를 그 수사를 했었더라면 하는 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인사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서 이 사건이 무마됐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이나 아니면 이제 홍석현 회장이나 이 부분을 그날도 만났다 안 만났다를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에 작년에 국감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다 자료를 들여다봤는데요. 당신 부인과 장모에 대해서 질문이 야당에서 아주 집요하게 질문이 나올 때도 이게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나 방상훈 회장이나 홍석현 회장은 그러니까 가족 레벨까지 올라갔구나 이런 정도로 제가 다 생각을 할 정도로 의원님 지적처럼 이것은 검사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 감찰 진행 중이고 네. 결과가 나온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예.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언급한 게 이제 두 가지 건인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옵티머스 펀드 수사팀이 이제 계좌 추적을 안 했다. 그래서 총장이 부실 수사 책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추미애 장관 이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로 살려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것도 지금 감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상당히 합리적 의심이 있는 부분이요. 그리고 결과가 매우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옵티머스 피해액이 총 5천억이고 피해자가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8년 10월에 한국전파진흥원에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7개월 뒤에 이걸 무혐의로 종결 처리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피해액이 더 늘어났고 그럼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주장은 계좌 추적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은 이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경우는 애초에 사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안정성이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 98%를 비상장
기업에다가 투자를 했고 또 뭐 부동산 투자 관련 페이퍼머니 컴퍼니에 투자를 했고 또 수백억으로 횡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검찰이 정상적으로 수사를 했다면 이런 비리투성이의 옵티머스가 무혐의를 받았을까? 근데 이때 당시에 수사 지휘 총책임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고 그러면 이제 당시에 또 본인은 나는 보고조차도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장관에 대해서 대대적 수사를 벌인 결정적인 이유는 보도에 따르면은 조국 일가가 펀드에 연루돼 있다, 펀드 사기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왔는데 자기는 전혀 챙겨보지 않고 부장이 전결해서 나는 몰랐다. 그래서 무혐의는 끝냈다. 이 부분이 과연 맞겠는가? 더구나 특수통 전문가인 윤석열 검찰총장 입에서 이런 해명이 설득력이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감찰에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감찰을 하고 있고 감찰 결과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배종호 교수님이 이 건 합리적 의심이 들만한 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데요. 윤석열 총장은 이게 부장검사 전결 사안이라서 보고 자체를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늘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담당 부장검사가 입장을 냈는데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 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예, 지금 뭐 저는 사실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당시 사건을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가볍게 처리해서 상당히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갖고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뭐 당시 그러니까 당시 그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그러니까 담당 부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담당 부장의 까지 그러니까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의 책임이 저는 가볍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어제 그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했던 그 당시의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수사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은 저는 그 부분들을 조금 따져볼 대목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금 이 계좌 추적의 문제인데요. 계좌 추적을 안 하고 뭉갰다는 것인데 지금 그 수사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당시에 만약에 그때 이 사안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전파진흥원이 투자한 돈이 다 회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금융감독기관에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전파진흥원 자체는 피해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전파진흥원에서 수사 의뢰는 했는데 금융감독기관에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전파진흥원이 그때 투자를 했던 700억이 넘는 돈은 다 회수가 되어서 피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는 또 지금 펀드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계좌 추적에 들어갈 경우에는 그 펀드에 대한 환매,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돈 돌려달라고 만약에 몰려올 경우에는 그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지금 주장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전결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장선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데 어제 박주민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6개월이 그러니까 지금 그 검찰에 고소되고 난 뒤에 의뢰되고 난 뒤에 6개월이 지날 경우에는 부장 전결이 아니라 결국은 차장 전결로 간다. 차장은 결국은 검찰은 차장 검사가 부장 검사보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지검장의 바로 두 번째 순위이기 때문에 차장이 알 정도면 그럼 지검장도 알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는 것이 박주민 의원의 추측이고 의심인데 문제는 지금 앞서 뭐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검찰 당시 수사를 했던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대검의 그 규정에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수사 의뢰가 와서 검사가 직접적으로 본 시간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나머지 3개월은 앞에 이 조사과에서 봤기 때문에 조사과에서 본 그 개월 수는 그 6개월이라는 그러니까 정결 규정을 넘어서 차장까지 가는 그 세월을 기간을 산정하는 데서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장 정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당시 수사팀의 지금 항변인데 제가 앞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수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는 사안을 너무 가볍게 봐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갖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봐야 되지만 그러나 어제 그 국감장에서 나왔던 여당 의원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는 당시 검찰의 항변 자체도 기교를 대목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수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어제 국감장에서 나온 어떤 주장들은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또 하나 감찰 관련해서 나온 내용이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언론사주,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와 만났다. 이런 의혹이 지난주 윤석열 총장이 나왔었던 국감장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는데 예. 감찰을 검토 단계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이건 법무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결국 이제 감찰로 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지금 이제 두 군데 언론사 사주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이제 조선일보고 하나는 중앙일보인데 조선일보 이제 방 회장 같은 경우는 그 방씨 일가들이 고 장자연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건 관련 당사자하고 만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라는 문제 제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또 만났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은 만났다 안 만났다를 확인해 주지 않지만은 지금 이제 여권에서는 사실상 틀림없이 만났다. 송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만났다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홍석현 회장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해서 지금 피의자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하고 서로 이제 친척 관계니까 왜 만났느냐? 그럼 이제 검사 윤리강령에 보면은 뭔가 좀 불공정해 의혹이 있는 사람과는 교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검사 윤리강령 위반이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저는 좀 아쉬운 게 만났으면 만났다. 안 만났으면 안 만났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상대방에 있어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 스타일 보면 뭐 돌직구 스타일 아닙니까? 이번에도 뭐 돌직구를 계속 던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은 일반인들 생각할 때, 저도 생각할 때 그럼 뭔가 좀 본인이 불리하니까 확인 안 해주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옵티머스 관련해서 하나 결정적인 부분이 빠진 게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추미애 법무장관 측에서 생각하는 이유는 당시에 형사 6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지금 분류가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옵티머스의 변호인이 또 국정농단 특검팀의 특검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다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냐라는 이제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장관은 감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건까지 해서 지금 윤 총장을 향해서 전방위로 감찰이 지금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인 이런 상황인 거고요. 수사지휘권 발동도 라임 건 플러스 또 가족 측근 의혹까지 지금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지금 해임 건의까지는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사실 어제 국감장에서 관련 발언도 있었어요. 근데 해임 건의는 뭐 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은 했지만 과연 이 법상으로 해임 건의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직위를 박탈하는 방법은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보직 해임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이 해임도 대통령이 상당한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재량권이 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해임 건의를 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럼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보지만 과연 근데 문제는 검찰청법에 지금 윤 총장의 임기가 2년으로 딱 못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과거 2009년도, 2008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 KBS 사장 정년주 사장에 대해서 당시 이명박 정부가 해임을 했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해임을 했었거든요. 이것이 법정으로 소송을 가서 최종적으로 정년주 사장이 승소했어요. 그때 승소한 이유가 이 재판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기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해임 처분 기준을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런 사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검찰총장에 대한 임기 자체도 검찰의 중립성, 공정성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나중에 법적 쟁송이 갔을 경우에 상당히 뒤집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검사직 박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총장은 검사여야만 되기 때문에 검사직을 박탈하면 되는데 검사직을 박탈하려고 하면 지금 이 징계추천위원회에다가 해부를 해야 돼요. 징계추천위를 해부해야 되는데 징계추천위원회는 외부 인사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그러니까 이거 징계위에서
공정하게 이제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만약에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검사직을 박탈해야 된다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지금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이번 국감장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모습 자체가 정치적 활동이라든지 또 그동안 앞서 언론 사주로 만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품위나 이런 부분들이 저촉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외부 추천위원들까지 흔쾌하게 이 지금 징계에 동의를 할 것이냐의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탄핵이죠. 탄핵인데 지금 뭐 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그리고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탄핵은 할 수 있어요. 탄핵은 할 수 있는데 최종 결정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과연 헌법재판소가 과연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는 그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길 자체가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제 추미애 장관이 해임 건의 감찰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다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 여러 가지 지금 국감을 지나면서 발언 공방이 있었습니다만은 윤석열 총장 국감장에서 퇴임 후에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좀 모호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이 또한 상당한 뒷말을 남겼습니다. 추미애 장관 어제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 비판했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윤나땡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듣고 오시죠. 한때 황나땡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교원 나오면 땡큐라는 뜻입니다. 지난 총선 결과로 황나땡은 틀리지 않았음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보수 세력에서 이번에는 황교안 대망론의 새로운 버전으로 윤석열 대망론이 일고 있나 봅니다.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윤나땡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나오면 땡큐 뭐 이런 의미인데요. 진짜 땡큐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는 윤나땡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말이 이제 황나땡에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황교안 나오면 땡큐다. 근데 이제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이 평생 검사만 해가지고 정치력도 상당히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잣대를 대가지고 윤석열도 별로 일 없다라는 게 이제 여권의 생각인데 당장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정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의 국감 발언을 보면은 정계 진출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직 검찰총장이니까 정계 진출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은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인이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좀 부적절했다. 네, 매우 부적절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본인이 만약에 도전한다면은 여권에서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체성에 관련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다 수감시켰잖아요. 그래서 보수를 괴멸시킨 주역 중의 주역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태극기 강성 보수 세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윤나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입문할지 안 할지, 이 여권으로 갈지 야권으로 갈지, 독자적으로 갈지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든 윤 총장이 부인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모호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선을 딱 긋지는 않았을까요? 바로 그 때문에 아마 저는 여권에서 땡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지금 지난번 그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감이 시작될 때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잖아요. 그때 한 이야기가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런 모호한 그 윤석열 총장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검찰을 정치적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 국감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말 그대로 작심 발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수사지휘권 자체가 부당하고 위법적이었다고 한다면 법률적 쟁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사실 윤석열 총장이 그 정치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작심을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거취를 빨리 분명히 할 필요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봉사라는 모호한 단어 속에서 숨어서 정치적 근육을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당장 직을 간두시고 바로 뛰어서 자신이 부당한 부분은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면 푸는 것이 맞다. 정치의 생각이 그것이 있다면. 오히려 이렇게 이 본인이 지금 검찰총장을 직을 그대로 하면서 예. 정치적 논쟁에 계속 휘말리는 것 자체가 본인이 상당히 부당하다고 이야기했던 검찰 중립을 흔드는 여당의 의도하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뒷말을 남긴 법사위 국감장 얘기들 좀 다뤄봤고요. 지금 남은 시간 동안은 한 걸음 뗀 듯 안 뗀 듯한 공수처 문제 얘기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임정혁, 이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공식 추천했는데요.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두 추천위원 가운데 특히 이현 위원의 이력을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공수처 출범 역시 세월호 진상조사처럼 방해하고 좌초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폄훼를 하고 딴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야당과 국민이 믿을 후보를 추천하면 저희들은 동의하겠습니다. 네. 믿을 만한 후보를 추천하면은 우린 동의하겠다.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이현 추천위원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특별 특조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유족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도 방해할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의당까지 판단하기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공수처 출범 반대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26일 날이 데드라인이에요. 이날까지도 안 하면은 우리는 공수처법 개정해서 단독으로라도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내놓은 2명의 카드가 결국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사람 다 보니까 강성 보수로 분류가 되는 분이에요. 한 분이 이제 임정혁 변호사.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안통이고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이현 변호사. 이분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몫으로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유족들로부터 고발까지 당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정의당까지 이 사람들은 결국은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고 결국은 강대강에 충돌이 계속되는 그런 정국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지금 추천위원 7인의 위원회는 완성이 됐고요. 네. 누구를 공수처장으로 세우는 애안은 이 가운데 6명의 동의가 있어야 맞습니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추천목 지금 2명이 반대를 하면 추천을 계속 못해서 도돌이표로 계속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어떡하냐 이게 여당의 우려인데 그러다 보니까 개정안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왔어요, 여당에서는. 일단 뭐 지금 공수처가 사실 7월 15일 날 출범하기로 법으로 명시돼 있었는데 야당이 그 지금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상당히 지금 그 법적으로 거의 지금 오스톱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기 해서라도 지금 빨리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2명의 추천위원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성향이 우리 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뭐 속칭 말하는 극강보수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에 또 한 분은 또 이 공수처 자체가 위헌 기구라고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협조를 하겠느냐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무조건 반대를 하면 여당이 어떤 사람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아마 한 달 정도 말미를 주겠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지금 그 11월 말 정도까지 만약에 이것이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지금 개정안을 내놨잖아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그걸 하려는 생각을 5명 추천을 한다든가.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당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공수처가 대통령의
통치기고 뭐 독재기고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렇게 비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기 전에 저는 이걸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당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미리 공개를 하라는 거죠. 공개를 해서 국민이나 일반 언론이 검증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 정도면 적합한 사람이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 야당이라도 그걸 갖다가 무조건 반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이 가면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세력으로 몰릴 수 있다는 거죠. 진짜 그럴 경우에는 여당이 국민 여론을 얻고 저는 공수처법을 바꿀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들이 이 주장을 그러니까 이 지금 추천이라는 그 일종의 그러니까 내부 공간 안에서만 이야기할 경우에는 국민의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장 후보 생각한 인물이 있다면은 좀 여론을 들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론의 미리 검증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공수처 둘러싸고 또 한 번 국회에서 전운이 감도는 상황인데요. 자, 이후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롯데 택배기사 노조가 수당 인상과 분류 작업 전면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롯데 택배 측은 일부 요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수당 인상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 북한 물류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오전에 노조의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오전에 시작된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금은 본격적인 파업 농성에 돌입했는데요.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물류센터 앞에는 두 개의 커다란 천막이 설치됐습니다. 무기한 농성을 위한 상황실과 노조원 휴식시설까지 마련된 건데요. 또 뒤에 걸린 현수막에는 파업에 임하는 기사들의 의지를 각자 적기도 했습니다. 올해 과로사로 숨진 택배기사들을 추모하는 글과 함께 기사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현 실태와 회사 측의 부적절한 대처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택배연대 노조 수석 부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최근 택배기사들이 이제 일부 개선책을 내놓기도 했는데 총파업까지 돌입하시게 된 이유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이제 택배사들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건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특히 롯데택배는 해도 너무하다. 이건 이제 택배업계 정평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중에 앞권은 택배기사들에 대한 임금을 수수료를 1년에 2차례, 3차례씩 시도 때도 없이 깎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로 물량이 증가했으니 수입이 늘어났으니까 수수료를 좀 깎아도 늘어난 물량만큼 총 소득은 감소하지 않으니까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이유다. 그래서 롯데택배 기사들이 새해 들면 가장 소망하는 게 올해는 수수료 삭감 없이 그냥 무탈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새해 소원을 비는 게 지금 롯데택배 현실이고요. 이런 게 이번에 파업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송파 터미널에 와 있는데요. 자기네들 이유 때문에 택배 분류 작업이 오후 2시에나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사들은 7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분류 작업이 끝나면 오후 6시가 넘어서 여기 있는 사무실에 택배를 배송하러 가면 고객들이 다 퇴근한 이유라서 이런 하소연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계의 경일기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런 롯데의 해도 너무한 갑질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총파업을 시작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더 중요할 텐데 좀 어떻게 행동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희는 그러니까 너무도 소박한 겁니다. 요구가 그러니까 깎인 수수료를 원상 회복해 달라. 그다음에 민간 택배사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하차 비용을 좀 즉각 폐지해 달라. 좀
분류 작업을 제때 좀 마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이런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고 절박한 요구이기 때문에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는 파업을 풀 생각이 없습니다. 하여튼 롯데택배가 좀 노조와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서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하게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택배 배송에 혹시 지장이 있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파업 규모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일단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려했던 정도의 큰 혼선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 롯데택배 기사는 10,000여 명 정도인데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건 민주노총 소속 롯데택배 노조원 250명 정도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전체 기사 5,000여 명 가운데 100명 정도만 파업에 참여하는데요. 파업에 참여한 기사들은 비노조 기사들을 상대로 함께 행동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일단 사측과 1차 교섭 이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파업을 위한 적법 절차가 필요한 만큼 파업 규모 자체가 쉽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회사 측은 전체 기사의 2.5%가 파업에 참여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 인원 조정 등을 통해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선 상하차 비용 부담 등 문제는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수료 삭감은 없었다며 물량이 부족한 대리점에 지급된 지원금이 물량 정상화로 줄어들었던 것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요구안은 수용됐지만 핵심 요구 사안인 수수료와 지원금을 두고는 사측과 노조가 한동안 대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복합물류단지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YTN은 지난주부터 이 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왜곡된 고용 환경에 대해서 연속 보도를 이어왔습니다. 관련 문제를 직접 취재한 기자와 함께 이 택배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이 업체들이 내놓은 대책에 아쉬운 부분은 없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 앞서 지금 박기환 기자 연결해서 롯데 택배 총파업 현장 모습도 보고 왔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3년간 배송 수수료가 150원이 오히려 삭감됐고 물량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실제 택배 기사들이 배송 대가로 받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네, 아무래도 제가 지난주 그 16일쯤, 2주 전이죠. 2주 전 16일쯤에 제가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를 실제 동행을 했었는데 네. 그날 기준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날 분류 작업을 7시간 정도 하고 오후 1시에 배송을 시작을 했는데 그날 물량이 320개 정도가 됐습니다. 네. CJ 대한통운은 자체 수당 기준표가 있거든요. 예. 그 기준표에 따라서 물건 한 개에 적게는 800원, 많게는 2,0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크기라든지 그리고 배송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 적용이 되는 건데요. 제가 그날 동행했던 배송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800원 다 수준이어서 모두 다 합하면 25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는 없었는데요. 대리점과 본사의 수수료를 떼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10에서 15% 정도고 많으면 30%까지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이 경우에는 금액이 20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를 실제로 손에 쥐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 물품이 만약에 상하거나 망가졌을 경우에는 그 비용까지 다 택배 기사들이 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상황이면 또 그나마 나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정해진 수당 체계가 없이 대리점주 마음대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물품 한 개에 1,000원 아니면 뭐 300개를 했을 경우에는 800원인데 200개를 하면 750원이다. 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들까지 있는데요. 실제 무조건 한 개에 1,000원을 받고 있는 택배 기사님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큰 것도 마찬가지로 1,000원이고 무거운 것도 1,000원이고 1층도 1,000원이고 5층도 1,000원이고 등짐도 지고 그러고 나르고 있습니다. 물도 있고 쌀도 있고. 지금 보면 이 수수료에 제대로 된 기준이 없는 대리점도 있고 또 뭐 파손이 되는 경우에는 택배 기사가 다 부담을 해야 되고 뭐 일종의 횡포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까? 네, 우선 결과적으로 고용 형태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택배사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본사, 대리점 그리고 택배 기사로 이어지는 하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피라미드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본사들이 대리점에 기사 관리 권한을 다 넘기는 건데 그 대리점이 기사 개개인들과 배송 위탁 계약을 맺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가 기사들을 직접 고용했을 때는 없었던 이 대리점 수수료라는 게 생긴 건데요. 즉 일거리를 우리가 줬으니까 우리에게 배송 수수료를 내라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대리점 위에 영업소, 취급소까지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더 늘어나는데요. 이 배송 수수료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받아오기 위해서 이제 택배 기사님들이 주차를 하면 그 주차비를 떼가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고객들에게 보내는 택배 안내 문자 요금까지 기사들에게 물리는 곳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고용 형태뿐만 아니라 계약 형태도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흔히 택배 기사들은 대리점과 건당이 아니라 구역당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역이 넓건 좁건 무조건 그날 할당받은 물량을 그날 다 배송을 해야 이 그 수수료라도 구역에 있는 할당받은 물량을 무조건 배송을 해야 된다. 네, 무조건 배송을 해야 그 수수료라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새벽 시간이 지나가도 그날 물량을 끝내기 위해서 과로에 과로를 거듭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택배 노조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일을 하다가도 다음날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대리점이 이제 과의 계약을 하면서 갑질이라든가 편법이나 꼼수 등이 더욱더 이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시스템을 유지를 하는지 택배사들에 물어봤더니 예. 워낙 지역도 넓고 택배 산업이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관리 효율 때문이다. 지역이라든지 택배 기사님들을 잘 관리하기 위한 효율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노동계는 이제 산재 사고 같은 게 생겼을 때 본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만들어 놓은 구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관리 효율 그러나 택배 기사님들은 과로에 시달리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산재 사고 얘기가 나와서 실제로 산업재해보험에 들지 않은 택배 기사도 많은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건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것도 산재법에 들어있는 이른바 독소 조항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택배 기사와 같은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산재법은 2008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불과 12년 전쯤인데요. 네. 그런데 일반 노동자들이 받는 그 산재법과 같은 산재법인데 혜택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반 노동자는 입사와 동시에 의무 가입이 되고 보험료도 회사가 전액을 부담을 하는데요. 하지만 택배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내도록 했고 특히 노동자가 적용제외 신청서라는 것을 쓰면 보험에 들지 않아도 된다. 이 예외 조항까지 둔 상황입니다. 그때 이유가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갑자기 가입을 하면 업계 부담이 커진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12년이 지나도 사실 바뀌지 않은 상황이고 이 상황에 택배 대리점도 기사들도 사실상 당장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보험에 들지 않는 게 관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용제외 신청서를 쓰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 배송 물량을 주지 않거나 재계약을 안 해주겠다 압박해서 일부러 신청서를 강요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노동계는 이게 독소 조항으로 보고 산재법을 개정을 해서 우선 적용제외 신청서 이 자체를 없애야 하고 보험료도 회사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 택배 산업 규모, 비단 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쇼핑을 제외하더라도 그 전부터 이미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이번 보도를 보면 그렇게 택배 기사분들의 환경은 좋아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 아마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근본 원인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사실 택배사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과로사 같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택배 업체들은 이 기사들이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라서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렇게 사실 발을 빼왔습니다. 네. 사실 택배 기사님들이 그 업체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업체 로고가 새겨진 차를 타고 운전하고 다니는데도 우리 직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발을 빼온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업체가 실제로 과로사를 인정한 경우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고 지병이 있다거나 대리점 책임이다 이렇게 떠넘겼었는데요. 이 탓에 불규칙한 근무 시간 그리고 고용 구조까지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3년 전에 그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면 분류작업과 배송작업 분리, 산재보험 확대 등 사실상 지금 기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책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딱 내놨다가 조금 관심이 식자 흐지부지 되는 식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도 제대로 개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잡으려면 그 택배 기사의 업무 범위와 복지 내용을 담은 이른바 택배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택배 노동자가 업체 소속 직원이라는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택배사들이 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나왔습니까? 네, 우선 지난주부터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먼저 대책이 내놓은 곳이 CJ 대한통운입니다. 그래서 우선 분류 작업이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이게 기사들의 일이다 이러면서 좀 선을 그어왔는데 대통령까지 이제 나서서 우려를 표하자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 인력 4,000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 그래서 택배 기사들은 배송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리고 모든 기사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매년 건강검진도 약속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진택배와 롯데택배도 잇따라 대책은 내놨는데요. 우선 한진은 업계 처음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심야 배송 없애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배송 물량은 다음 날 배송하겠다는 건데요. 분류 인력도 1,000명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롯데도 똑같이 분류 인력 1,000명을 도입하겠다고 했고 또 컨설팅 기관과 협의를 해서 물량 조정제,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배송할 수 있는지 이것도 검토하겠다 밝혔습니다. 예. 뒤늦게나마 대책이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실제 이제 현장 기사들의 반응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 이 내놓은 대책에 뭐 빈틈은 없는지 이런 점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우선은 긍정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분류 작업이 입장차가 좀 많이 컸었어요. 택배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공짜 노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업체들은 우리가 주는 수당에 다 포함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법령이나 규정도 없고 업체들도 소극적이어서 대책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대책이라도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긍정적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심의 눈초리도 만만치 않은 건데요. 사실 그 추석 연휴 때도 우체국이 분류 작업 인력을 앞으로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사실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노조가 기자회견까지 진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좀 궁금해서 업체들에 전화를 해서 대책 구체적으로 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사실 구체적인 시기라든지 예산 조달 방법 등 관해서는 우선 다음 달부터 단계적이고 대리점과 협의해 보겠다 다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건 아니고. 네,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다음 달 언제부터 얼마나 투입을 하고 그 예산은 어떻게 또 투입을 하는 거냐 물었을 때 크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답은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국면 전환용은 아닌지 또 추가 인력 투입이 이루어졌을 때 또 이 비용이 택배 기사들에게 전가되는 거 아닌지 감시하는 방안까지 필요하다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박기환 기자가 이제 중계도 했었지만 그 노조 부위원장이 우리가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상하차 비용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체 롯데 택배 기사에 지금 참여한 인원도 2.5% 수준이라서 사실 힘을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책 등이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점이라고 보고 실제로 업체들이 책임을 지고 정말 근본 구조를 개선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약속 지키는지 그리고 비용 전가는 꼼수 부리는 것 아닌지 앞으로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지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국내 축구 소식도 보겠습니다. K리그의 살아있는 전설 이동국 선수가 전격적인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시즌 최종전에서 23년 프로 생활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선수 이동국입니다. 이동국은 개인 SNS로 은퇴를 알렸습니다. 직접 녹음한 4분 30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그라운드를 떠나는 심경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축구선수라는 이름을 더 이상 쓸 수는 없지만 은퇴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오랜 생각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우리 나이로 42살, 골을 넣을 때마다 K리그 최다 득점 기록을 새로 써내려간 이동국은 올 시즌 출전 시간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10경기에 출전해 4골, 선발 출전은 3경기에 그쳐 1년 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제 제가 받은 관심과 사랑, 그 이상의 행복을 더 많은 후배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그라운드 밖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이동국이 되겠습니다.
이동국은 오는 일요일 전주성에서 열리는 시즌 최종전에서 23년 프로 생활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2009년 첫 우승부터 지난해 7번째 우승까지 전북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한 이동국은 K리그 최초의 4년 연속 우승이라는 또 하나의 역사를 준비합니다. 다가오는 홈경기가 등번호 20번을 달고 팬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니 첫 프로 경기에 나설 때의 기억과 함께 더 많이 긴장되고 벌써부터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작별을 알린 이동국은 오는 28일 은퇴 기자회견을 열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8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가 26,043명, 사망자는 3명 늘어난 46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72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24명, 경기 27명, 인천 2명 등 수도권에서만 53명이 나왔는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집단 감염 영향이 컸습니다. 거리두기 지침 완화로 초등학교 1학년이 매일 등교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확진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청은 오늘 서울교대 부설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은 부모 가운데 한 명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아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상태로 어제 검사를 받고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해당 학교의 전교생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50개 주 가운데 37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전주보다 10% 이상 늘었고 감소한 주는 한 곳도 없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상황이 몇 주 동안 더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노턴 카운티의 요양원. 면회를 제한했는데도 최근 입주민 60여 명이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인디애나 분 카운티에 있는 요양원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해 4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We're concerned that we're going to see spread among other long-term care facilities. We've seen it before. 미국의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6만 8천여 명. 코로나 사태 이후 주간 단위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CNN은 미국의 3분의 2가 넘는 37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그 전주보다 10%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감소세를 보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도 2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늘며 병실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Wisconsin continues to see high levels of COVID-19 hospitalizations, with some regions reporting over 90% utilization of ICU beds. 각 주나 카운티에서 서둘러 확산 억제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상황이 앞으로 몇 주간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United States is that uncontrolled spread that we can't quite keep track of because of the population is going through is going to lead to a lot of illness and death in vulnerable populations. 때문에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이라도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뉴스앤 이슈 60초 뒤 이어집니다. 마치 희뿌연 장막을 친 듯 초미세먼지가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시야가 무척 답답하고 숨쉬기도 칼칼한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2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로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침방울 마스크로는 미세먼지 차단이 어렵습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와 대기 정체 영향으로 현재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중서부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내일 오전까지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북서풍이 불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겠고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와 대구는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휴일에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아서 건강에 더욱 해롭습니다. 외출 전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요.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등 개인 위생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함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네, 화요일 뉴스 앤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